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애초에 오늘 방송에서는 한반도와 전 세계에 들이운 무력 충돌의 기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 즉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이 처한 상황과 비전을 먼저 설명드린 이후에 전쟁 위기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순서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국의 현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국은 서서히 세계 열강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국이 현 상황의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상황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자신이 세계 열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담을 져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부터 한국이 세계 열강이 되어가는 상황과 이유, 한국에게 부여된 권능과 부담,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체 그림을 보는 일종의 개론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강론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다룰 후속 방송을 통해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의 일원이 된 것이죠. 이후에도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 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정 체결 바로 다음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리투아니아,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연하지만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히스테릭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즈는 미국 주도의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나토 가입으로 한국은 서구 강대국의 졸로 이용될 뿐이며 한국의 안보는 주변국들과의 상호 신뢰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게 잘 보여야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이죠. 한국 야권의 반응도 중국과 비슷합니다. 야권 성향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나토 협력 강화는 큰 도움은 안 되고 부담만을 늘린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이슈를 연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더불어 대중 대러 외교에 큰 부담만 초래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야권 성향 언론들은 중국의 반발을 알리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죠. 서방과 중러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의 의문이 생길 때에는 언제나 역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청나라의 농민이 주도한 외세 배척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폭동이었죠. 청나라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덕분에 서구 제국주의에게 중국 침략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태 초기에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 공사가 청나라 정부에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가 미온적 태도와 능력 부족을 보임에 따라 서구 제국주의 세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8개국 연합군을 구성하여 베이징으로 진군합니다. 연합군의 베이징 진군 과정에서 서구 연합군은 폭도는 물론 청나라 양민들에게까지 무참한 보복을 하여 서태후가 민간인 복장으로 베이징을 탈출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폭동을 마무리 짓기 위해 체결된 신축 조약으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의 반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의화단 사건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것은 연합군의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에게 파병 요청을 하였던 사실입니다. 해당 사건 당시 의화단과 청군이 한반도로 월경하여 난동을 부렸는데 해당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정식 참전을 제의하였습니다. 물론 상황 판단이 느린 우리의 고종 황제께서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현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군이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뒤늦게 참전 의사를 밝혔지만 사태가 거의 해결된 상황에서 빨대를 꼽으려는 기회주의자를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의 후속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간단히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청나라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반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해당 사건을 빌미로 만주와 연해주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영미가 그대로 좌시할 리 없겠죠. 영미는 일본을 후원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로 합니다.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드디어 서구 열강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받았고 반면 해당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구 열강의 중심이 된 이른바 국제사회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공인합니다.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반중 반러 연대를 의화단 사건의 서구 연합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G7 정상회의에 대한 현대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화단 사건처럼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중국을 난도질하려고 결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세력은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고종에게 참전을 요청했듯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의화단 사건 당시로 돌아갑시다. 러시아가 고종에게 참전을 요청했을 때 고종은 서구 열강과 협력하여야 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만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과 협력했다면 최소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던 영국이 동북아에서 일본보다 먼저 협력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만약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과 협력했다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나라 역시도 지금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제국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피지배국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당시의 서구 열강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에 개입하고 베트남을 침략했습니다.
지금은 타이완을 노려보고 있죠. 지금 2024년의 상황을 일부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두 개의 진영으로 명확히 나뉘었고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에게 중립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이 과거의 고종처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서구 열강이나 중러는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한반도를 취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포섭되거나 한반도가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겠죠. 2024년 현재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게 협력을 또 다시 요청하고 있죠. 첫 번째 기회는 대한제국이 거부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회는 한국이 어떻게든 잡은 듯합니다. 한국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으로 얼떨결에 한국은 서구 세력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세력이 한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다가 큰 고생을 했으니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소위 멱살 캐리를 해서 대한민국을 서구 열강의 일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과거 일본 메이지 정부와 같이 세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세계 열강이 된 것은 아닌지라 여전히 답답합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은 본의 아니게 그리고 얼떨결에 어쩌다 세계 열강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나요? 세계사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설계한 국가들이 바로 세계 열강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죠. 이들 열강이 전후 세계의 국경선을 설계하고 유엔을 만들어 스스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한편 지구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고 유통시키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세계 열강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 물류 유통망의 핵심인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 등은 각각 영국, 프랑스,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디가 전쟁터가 될지 결정하는 것도 세계 열강입니다. 한반도, 최소한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반드시 세계 열강의 일원으로서 세계 질서의 설계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열강은 이렇게 권능만 가지나요? 권능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 열강의 지위를 차지한 그 어떤 국가도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세계 열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 국제사회라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모두가 피를 흘립니다. 다만 포식자로서 피를 흘리는지 아니면 피식자로서 피를 흘리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세계 열강은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하여 군인의 피를 흘립니다. 반면 약소국은 세계 열강의 전쟁터가 되어 군인이 아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의 피를 흘립니다.
사소한 차이일까요? 현재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량은 지구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족했습니다.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망도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신 미국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여줄 겁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을수록 미국의 부담을 떠넘기기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한국이 세계의 열강의 입지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약해질수록 한국은 강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방송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전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강론들은 후속 방송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이 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지, 그리고 언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열강이 된다면서 핵무기를 못 가진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